지금 저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원래 예정상으로는 20분이었는데 지금 시작이 약간 늦었고 또 여기 지성우 교수님께서 준비를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약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자, 일단 이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어서 우리가 내란입법이라고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중심에 서 있는 게 이른바 내란 전담재판부 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담재판부 법에 대해서 그동안의 위헌성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이 되었고, 물론 그것이 와닿는 분도 있고 아직은 뭐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오죽하면 대통령실에서조차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문제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나아가서 죄송합니다. 이거 좀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런 위헌적인 입법을 무리하게, 위헌인 줄 알면서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일단 내란몰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내란 프레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내란입법을 하면서 내란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이 내란이 있어야 그걸 상대로 내란 입법을 할 텐데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이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을 통해서 확인했다 치지만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란이기 때문에 파면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 못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확인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이거 내란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 받았는데 그거 확정 판결 아니다. 그러니까 유죄라는 말 하지 마라. 그런데 왜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조차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배경에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저도 처음에는 이런 생각 안 했었는데 이게 대통령실까지도 위헌적인 소지 있다고 인정하고 나오는 마당에 이걸 그러면 좀 접자, 포기하자 이러는 게 아니라 끝까지 했을 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 예를 들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내란이다라고 주장하는 쪽과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팽팽하게 붙었을 때 결국 이 법리 다툼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리 다툼에서 핵심은 이 내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토 참전이나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되는데 국토 참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 사실상 장악하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헌 문란, 이 헌법상 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때 얘기됐던 것이 국회입니다. 그리고 그 국회와 관련해서 단순하게 뭐 계엄군이나 경찰을 투입했다 가지고서 무력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무력화라면은 계엄 해제 표기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결국 국회 무력화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됐었던 게 두 가지겠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장이나 여야 당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다른 하나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내란죄는 미수범도 처벌을 하니까
내란 미수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 서로 증언이 엇갈렸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는 내란이라는 판단을 못 내리고 그냥 위헌적인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불법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동안의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지금 보니까 이거 두 가지 다 입증 불가능이다 내지는 오히려 반대 증거가 많이 나왔다. 어떻게 될까요? 혹독한 역풍을 맞게 될 겁니다. 지금 그런 식의 주장들 저도 이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해서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예컨대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 곽종근 사령관의 입에서 나왔었는데 그 시기가 비협헌하고 맞지 않는다. 중간에 뭔가가 잘못 전달되었거나 본인이 오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이제 벌써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내란 전담재판부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일종의 원하는 판사들이 원하는 결론을 꼭 끌어내야만 되는 안 그랬다가는 뭔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사실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안 그렇다면 왜 저렇게까지 부리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찌됐건 그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12월 1일 이 몇 개의 법안들이 법안 소위를 통과를 해서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고 이어서 12월 3일에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뭐 오늘 또 이제 이 전담재판법 관련해 가지고 의총에서 민주당 의총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내란이냐? 사실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정치적인 공세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건 뭐 분명한 거고요. 무죄 추정 원칙의 문제 좀 전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전담재판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기서 또 다시 몇 가지를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이거 특별재판부라고 먼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자, 명칭이 달라졌어도 실체가 달라진, 알맹이가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특별재판부라고 불렀었던 이유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법원 내 전담재판부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동종 유사 사건을 전문성을 가진 법관들이 나름으로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내란 사건 40년 전에 있고 지금 비로소 생겼습니다. 누가 전문성을 가지며 이게 앞으로 동종 유사 사건 해가지고 앞으로 비슷한 사건들이 또 발생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일회성으로 이 사건 하나만 처리하고 끝날 재판부가 무슨 전담재판부냐? 특별재판부지. 그리고 그런 점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도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특별재판부 추진하다 포기했었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초기에 특별재판부 얘기가 쑥 들어갔는데 지금 다시 꺼내들고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것들이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이게 처음부터 이런 제도를 두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법이 이미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 사건을 처리하자. 이게 법치주의의 원칙, 내지는 소급표 금지의 원칙의 요청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은 경기 한참 진행 중인데 야 이거 이대로 가면 우리 경기 질 것 같은데 게임의 룰을 바꿔버리자. 똑같습니다. 지금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재판부 가지고서 이런 식의 기준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으니까 재판부도 교체하고
적용하는 기준도 바꿔버리자. 그게 내란 전담 재판법입니다. 이걸 합헌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꾸 형식 논리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급표 금지, 소급입법 금지 이런 것들이 실체법에나 해당되지 이 내란 전담재판법은 절차법 아니냐. 결국 내란 자체의 실체적인 내용을 소급적으로 뭐 바꾸거나 처벌을 강화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소급입법의 금지가 절차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니 경기 진행 중에 그 절차, 룰을 바꾸는 게 그게 정당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하고 있으면서 이거는 정당해. 말이 안 되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밑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불리한 법은 소급이 금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피고인에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리할 때는 하지 말고 유리할 때는 그때는 해도 된다. 이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 법리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 사건을 겨냥해서 사후적으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불리한 것이고 이 사후적인 변경을 통해서 재판 기간이든 구속 기간이든 여러 가지 불리한 점들이 내용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합헌이라고 하느냐. 결국 그 위헌적 소지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실에서도 인정했고 민주당 의총에서도 논의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보실 것은 특별재판부가 왜 문제인데요라고 하는 분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헌법 제101조 제1항에서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법관을 구성해 법원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규정이 반합니다. 왜냐하면 사법권 안에는 사법행정권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국회가 입법부니까 입법 활동 이외의 모든 국회 내의 행정활동 예컨대 뭐 인사나 장례 정리나 기타 모든 것들을 이건 국회 권한 아니야. 행정부가 해야 돼. 국회 사무처 직원들조차도 행정부가 다 인사를 한다. 말이 되겠습니까? 사법행정권이 당연히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겁니다. 다만 이 특별법원에 대한 예외가 있는 것은 이 사법행정권에 대해서도 유럽의 일부 국가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예외를 둡니다. 예, 사법행정위원회 얘기 같은 것들, 못해도 사법평의회 같은 게 그런 건데 문제는 그 나라들은 헌법에서 정하는 거지 법률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관의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일단 법관의 입장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재판을 하는데 중간에 재판 끝내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나가. 새로 재판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할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2심 재판 때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해가지고 그게 많이 꼬였지 않습니까? 그때 2심 재판부 좀 이상한데 쟤들 다 내보내고 확실하게 유죄할 판사들로 교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꼴이거든요. 결국 그것은 법관의 재판권 내지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침해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는 평등권, 법 앞의 평등에 대한 침해다. 이런 것이 계속 얘기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법이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위헌 시비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또 그걸 민주당에서도 의식하니까 뭐 추미애법이라고 헌법재판소법 고쳐서 요벌심판 제정이 되더라도
소송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 이런 법안까지 또 발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떤 헌법 규정에 위반되고 사법부 독립에 위반되고 그리고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에도 위배되고 관련해서 자 나중에 이제 이 공수처법 개정안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이 전담재판법을 통과시킬 때 같이 통과시켰던 법률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법 왜곡죄고 하나는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나름의 개별적으로 논의되던 적이 있었지만 왜 해필이면 이 시점에 이 세 개의 법률을 패키지로 통과를 시켰나? 연결이 되거든요. 전담재판부법은 결국 특정사건, 이른바 내란 사건을 특정 재판부가 담당해서 원하는 결론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그 특정 재판부에 있는 판사들이 야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이거 해도 너무한다라고 해서 혹시라도 반발하면 그때는 법 왜곡죄로 해서 처벌받는다. 절대 그러지 마라. 심지어는 그 법 왜곡죄 등과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의 수사권을 판사 검사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로 확대를 해가지고 기존에 그것을 넘어서서 자 공수처는 기존에 말 안 듣던 검찰과는 달리 우리말 잘 듣는 애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얘들이 법 왜곡죄 관련한 수사나 기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짜맞춰진 그림 같은 이런 인상을 주거든요. 결국 이런 점들을 고려했었을 때 이게 끝까지 관철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대한민국 전체의 몰락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거꾸로 이걸 이제 제대로 막아내거나 혹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한다면 법치 정상화 이것만으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첫걸음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헌 결정 이후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내지는 무죄로 판결한다면 그때는 아마도 이재명 정권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후폭풍이 있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다 사활을 걸고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그 위헌성의 문제점 등에 대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장현수 교수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재명 정권이 대법관 정원을 통해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려는 법원 조직법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위헌적 사실제 도입을 하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 헌법학회 회장님이시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신 지성호 교수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네. 네, 저는 PPT를 준비하진 않았고요. 의원님들 바쁘신데 40여 페이지 가까운 그 발제문을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줄여가지고 한 20몇 페이지를 했는데요. 이틀 전에, 48시간 전에 이제 이거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걸 48시간 만에 만든 건 아니고요. 이쪽으로 올 것이다. 이게 플랜 A는 분명히 내란 특별재판부하고 그다음에 법 왜곡죄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모 의원님께서 만드신다는 그 위헌 결정 되었을 때 멈추지 않는다라는 법까지는 예상을 지금 플랜 A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플랜 B를 얼마 전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 플랜 A가 성공할 리가 없는데 거의 성공하기가 어려울 텐데 실패하면 이 길로 온다. 그게 지금 말씀드릴 이 대법관 증언과 재판 소원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란 특별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플랜 A이고요. 아마도 플랜 A가 실패하는 그날부터 다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대법관 증언 문제로 돌려서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제문이 굉장히 많은데 요약을 드리면 3에서 6페이지까지는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이 사법권의 문제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전쯤에 저희들이 헌법학회에서 모여가지고 숫자를 세봤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 이 이재명 정권 하에서 몇 명의 대법관이 임명될 수 있을까? 2분 빼놓고 전원을 임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2분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14명을 더 하겠다, 12명을 더 하겠다. 그래가지고 26명까지 증언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제가 여름에 쭉 세봤을 때 26분 중에 이 정부에서 24분의 대법관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이 되는 아주 초유의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뒤에 10페이지 보시면 코트 패킹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대법원의 구성, 최고법원의 구성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시도는 요약해드리면 미국이나 유럽 등의 나라에서도 일부 있었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유럽에서는 다 실패했고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게 성공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거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시작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잘 아시는 이제 뉴딜 정책 하려고 여러 가지 법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진보적인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당시 보수적인 대법원에서 다 이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딜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구성을 바꿔야 되는데 미국 대법원은 우리하고 달리 은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는 대법원을 못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머리를 쓴 게 한 분이 70세에 이르면 그 숫자만큼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이게 법안이 나오니까요. 지금 저희가 이 내란특별법이나 다른 법 가지고 여야가 쟁점이 돼서 다투고 있는데 미국은 훨씬 더 심각하게 갈등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거를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까지는 설명이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1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사법개혁법안 1937의 영향을 보시면 이 법안은 다양한 반대의 목소리에 부딪혀서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대법원의 판결이 점차 뉴딜 정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들이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트 패킹 시도가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기를 놓고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루스벨트 대통령의 이러한 시도가 성공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쪽에서도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아까 장 교수님께서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느냐? 두 가지인데 단기적으로 이거 성공한다고 생각할까? 헌법학적으로나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가 매우 힘듭니다. 혹시 여기 이 12페이지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교훈, 즉 공격을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뒤로 주춤 상대방이 물러나서, 즉 대법원이 양보해서 저절로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 혹시 이 교훈을 다시 재현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설마 통과야 시키지 못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대법원이 소위 위화적 효력을 받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주당 쪽에 유리한 결정을 하게 하는 그런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효과를 역사로부터 지금 여기에 한국에 펼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뒤 12페이지 보시면 루스벨트 대통령 후에도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 등이 모두 대법관을 자기 편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획기적으로 한 2배 정도 대법관을 늘리려고 하는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도는 어디 있냐면 그 뒤쪽에 19페이지 이하에 라틴 아메리카의 증언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 코트 패킹 시도가 모두 실패했습니다만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성공했습니다. 1998년에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들어온 다음에 본인의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 대법원을 지금처럼 2배 정도 늘립니다. 그 후에 차베스 정권 하에서 2002년까지 4년 동안 단 한 건도 차베스 정권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모든 법률이 다 차베스 정권에 유리한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됐습니다. 이게 어디 영향을 미치느냐? 사법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요. 이 베네수엘라가 잘 아시다시피 석유 산유국 중에 남미에서 최고 산유국인데 이 석유를 가지고 정책을 거의 퍼주기 정책을 계속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사법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 쪽에서, 외교정책 쪽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시사점을 보시면 21페이지입니다. 결국 이 차베스 정부의 사법부 개편은 철저히 정권 유지적이고 또 권위주의적인 목적을 위해서 헌법과 제도를 악용했는데요. 저희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이 대법원의 정원은 베네수엘라의 국가 위기의 단독 원인은 아니지만 이 권력 집중의 도화선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국가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르헨티나도 그 옆 나라인데 똑같이 그 베네수엘라를 따라서 했다가 거의 지금 나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의 그 교훈을 보시면 2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이 정원이 변동이 되면 사법부가 독재 정치가 되고 또 이 독재 정치가 되면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그냥 대법원 증언은 사법부의 그런 개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체제의 개편으로 귀결될 것이다.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이겁니다. 핵심적으로 대법관님들 14분에서 증언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70-80% 증언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증언해야 한다는 그런 근거로 삼는데, 증언은 하되 여기 말씀드린 대로 교차 시스템, 그러니까 어느 정부에서는 몇 명 정도만 하고 다음 정부에서 몇 명 정도 하고 또 올해는 몇 명 하고 또 5년 후에 몇 명 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1년에 4명씩 4년에 뭐 10명씩 16명씩 증언한다는 것은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의 그 전례에 비추어서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아주 최소한도로 그리고 정권마다 교차하면서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그래서 아마 이 정책을 하실 때에도 무조건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는 것이 요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저의 당부입니다. 두 번째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심제 도입인데요. 사심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헌법재판소의 27페이지 보시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1단계로 법원을 압박하다가 지금 법원을 압박하고 있죠. 하다가 안 되면 대법관을 증언하다가 그걸로도 안 되면 이제 사심제를 도입할 거다. 아마 곧 내년쯤이 되면 지금 내란특별재판부와 법 왜곡죄가 실패하면 막바로 사심제와 대법관 증언 문제를 꺼낼 텐데요. 사심제 도입은 헌법 소원 심판 사건을 우리 헌법 제68조 2항에서 삭제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 중에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독일식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이 사심제 도입에 있어서 독일에서 이 사심제를 도입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심제에 관한 말씀을 상대방에서 하게 될 때에는 독일 제도를 갖고 독일이 사심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라는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제가 보기에 이 사심제의 문제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법원 조직법 내지는 우리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을 개정하면 형식적으로는 이 사심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현재 사심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을 그 전제로 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든가 대법관이라든가 그 조직과 구성, 운영을 다 사심제 도입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대법원이 최종심인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짜여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만 개정해서 사심제를 도입하겠다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헌법 구조를, 헌법의 스트럭처를 모두 허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이 발제문 안에는 사전심사제에 관해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갖고 있는 사전심사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우리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법에서도 32페이지 이하에 사전심사제가 먼저 연구되고 만약에 상대방이 헌법 소원제도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헌법 소원제도뿐만이 아니라 독일에 있는 사전심사제를 먼저 내지는 동시에 도입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개발하고 또 그것으로 국민들께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상소허가제와 비슷하게 헌법재판소에서는 독일에서는 이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수만 건에 이르는 헌법 소원을 미리미리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이 헌법 소원 제도는 사전심사 제도를 전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헌법재판소가 감당할 수 없는 소송에 휩싸이게 되고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법체계의 붕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심제를 얘기할 때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그것을 도입하면서 독일식으로 하려면 이 사전심사 제도도 함께 도입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시면 아마 사심제에 대한 훌륭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 광풍이 지나고 나면 사심제와 대법관 증원 쪽으로 오게 될 겁니다. 연말연시에 조금 더 보완하고 연구해서 사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붕괴되는 일을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성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앞선 두 개의 발표문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손 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의. 네, 조은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수초갑의 조은희 의원인데요. 두 분께 차례차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장 교수님 강의 잘 들었는데요. 위헌을 최소화한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위헌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위헌이면 위헌이고 합헌이면 합헌인데 위헌을 최소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위헌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고요. 또 지성우 교수님께는 독일에는 대법관 수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작지 않고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독일처럼 사심제를 한다는 게 전제가 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전 심의제를 도입한다 이런 거가 별개로 독일은 대법관제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고 몇백 명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그 독일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비교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교수님 잠깐 앞으로. 일단 조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여기 이제 발표하러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모 언론사 기자한테 받았던 질문하고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조 의원님뿐만 아니라 이제 언론에서도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이제 의문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때 제가 드린 답변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위헌의 소지를 없앤다는 게 아니라 최소화한다는 것은 결국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임신이거나 아니거나지 조금만 임신, 일부만 임신 이런 건 없거든요. 지금 위헌의 소지는 없어야 되는 거지 최소화할 것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마저 털어버려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이제 뭐 언어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답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존재 자체가 위헌입니다. 형식은 전담 재판부라고 했지만 실질은 특별재판부고, 특별재판부는 지금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헌법에 특별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는 모두 위헌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헌법 개정해서 이걸 정당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법 개정으로 이걸 통과시키는 그 순간 위헌은 확정될 수밖에 없다. 그걸 다른 방식으로 덜어낼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성우 교수님. 예, 조은 의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요. 저희 한국에서 흔히 제도를 들여올 때 독일 거를 많이 들여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과 미국,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의 주목을 하는데 법원 시스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우 다릅니다. 독일의 대법관은 우리로 말하면 대법관이라기보다는 고등법원과 대법관의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게요. 헌법재판소가 있고 5개의 특별재판소들이 있습니다. 노동, 뭐 통상, 재정 뭐 이래가지고 5개의 그 재판소들이 1심부터 고 재판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분데스게리츠호프라고 하는 민사재판소가 가장 크겠죠. 그 재판소에도 한 100여 명 된다고 그러고 합치면 200~300명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의 증언 문제는 그렇게 처리할 수 있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헌법적으로 해석을 잘못했다라고 할 때만 헌법재판소에 의뢰가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가장 큰 이 법원 시스템의 차이는 독일은 1심부터 위헌 여부를 차근차근 따집니다. 여기 법관분들 또 변호사님들 많으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심부터 헌법 문제를 따져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독일은 1심, 2심, 지방법원부터 일단 헌법 문제를 따지고 이게 합헌이 되어야 그 다음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걸러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 오는 것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예심해서 걸러내는 데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 제도는 저희들이 정신은 따올 수 있는데 법원 조직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다. 그것은 독일이 잘 아시겠지만 비스마르크가 통일할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영국, 프랑스가 15세기, 16세기부터 중앙집중제가 됐지만 독일은 19세기까지도 중앙집중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방분권이 활성화돼 있고 그 주에도 법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연방에도 또 분권적인 법원들이 있고 그래서 최소한 법원 조직은 우리나라에서 독일 거를 갖고 오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네, 성일정 의원님, 네, 마이크 좀 부탁드려요. 예, 두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민주당이 머리도 좋은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제가 볼 땐 법안 하나 내면 됩니다. 그냥 그럼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해버리면 됩니다. 다른 법 그 하나 고치면 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또 위헌 소송하는 것도 금지시키겠다는 법을 지금 내겠다라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그 국민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두 교수님께서 민주당에서 나온 위헌 소송하는 것도 금지하겠다는 법안에 대해서 두 교수님이 헛웃음이 나오실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우리 장영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그 말씀 듣고 헛웃음이 아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법상으로 뭐 여러 가지 소송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뭐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들이 돈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하기도 하고 범죄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뭐 고소고발을 통해 가지고서 형사소송을 하기도 하고 만약에 이거 소송 못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단순하게 소송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민사법이나 형사법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겁니다. 민사상의 권리, 형사법상의 보호 이런 것들이 다 유명무실하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헌법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헌소송 못한다? 헌법 지킬 필요 없다. 위헌이 돼도 아무 문제 없다. 속된 말로 그게 나랍니까? 그거는 저로서는 정말 제가 석 의원님 못 믿는 게 아니라 설마 진짜로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리고 그게 진짜라면 속된 말로 민주당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지성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올렸지만 저희 법학자들이 이제 플랜 B까지는 준비합니다. 플랜 A로 가다가 막히면 이쪽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거기 가서 기다리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빨리빨리 이렇게 아이디어와 법안을 발의해 드리는데 가끔 보면 변칙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축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변칙이 나오고 나쁜 의미로,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너무 창의적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표현이 헌법 파악을 한 30여 년 이상 공부해온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헌법적 테두리에서 도저히 상상 불가능한 얘기들을 가끔씩 하세요. 아까 장영수 교수님께서는 위헌정당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게 그 당이나 그 그룹 안에서 반대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게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정당이나 그룹일 텐데 저도 말씀 듣고 설마 그게 입안까지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당 밖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의원님, 네, 최수진 의원님. 돌아가시기 전에 집에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례대표 최수진이고요. 진짜 7,800억 항소 못하게 한 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 돈을 찾을 수 있는 제2의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있거든요. 국민으로서. 그래서 좀 학자 교수님의 입장은 어떤지 꼭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뉴스 듣고 저희들도 또 놀랐습니다. 그게 항소가 안 됐다라고 하는 뉴스를 듣고 저는 처음에 되게 이제 당황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좀 실수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요. 사실 대장동 문제가 2심으로 갔으면 국민들이 너무 복잡해서 잘 몰랐을 겁니다. 근데 이게 7,800억 조 단위로 이제 항소가 안 된다고 하니까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 그 당에서 나경원 의원님 비롯해서 환수법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제시대 강점기에 예전에 100년 전 것도 소급해서 환수하는 법을 만들었고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금액들을 환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1조 안 됩니다. 몇백억, 몇천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 단위의 이런 그 대장동 그 일당의 불법 자금은 그 법에 의해서 환수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성남시에서 일단 그 가압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압류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법 만들고 추궁하면 잊지 말고 계속적으로 추궁하면 저는 반드시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지 교수님한테 질의 있으신 분 또 손 들어주십시오. 원내 대표님.
우리 교수님한테 잘 몰라서 이 내용 속에 보니까 독일에는 이제 채택한 제도인데 우리는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을 독일의 법제, 헌법상 또는 법률상 어떤 제도 속에서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가능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면 안 된다 이 주장을 하죠. 그러면 이게 사전심사 제도라고 하는 독일식 제도가 들어오면 우리도 그것을 법리상으로는 수용할 수 있다 또는 수용해야 된다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법리상의 또 문제가 있거나 또 차이가 있거나 하는 게 있는지 그게 하나가 궁금했고요. 헌법재판소 입장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사심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입장인지 한 번 더 클리어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 그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올리면 제 발제문에 헌법재판소의 그 입장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치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읽어보고도 헌법재판소 입장이 이게 맞는지에 관해서 잘 모르겠는 게 사심은 네 번째 심은 하긴 하지만 이건 사심이 아니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번째 심판을 하기는 하지만 사심은 아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법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그걸 따지기보다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국민들은 그걸 분명 사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네 번째 심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거, 저도 이 발제문 쓰면서 혹시 이런 오해를 하시면 어떨까,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사전심사 제도만 들어오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제가 거기 발제문 말미에 써놨듯이 1987년에 이 헌법을 만들 때 이 헌법의 제정권자들은 많은 고민 끝에 대법원을 우위에 두고 헌법재판소를 재판관 그 선정부터 좀 차등을 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33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구성하는 단계, 그 다음에 68조 2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해 놓은 것 등등이 헌법 안에는 이미 사법권은 대법원에 딱 속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좀 다른 재판을 하는 제도로 우리 헌법에는 그렇게 이념 삼아서 헌법재판소법뿐만이 아니라 헌법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 발제문에 거기 마지막에 썼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접근하면 이 사법체계 전반이 87년 헌법의 정신이 훼손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68조 2항,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만 개정하면 될 문제 같지만 잘못 그거 뺐다가는 배 구멍 들어오듯이 침몰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헌법까지도 개정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약해드리면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만 개정하면 될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이 하나가 쐐기돌처럼 우리 헌법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빼는 순간 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 교수님한테 다시 질문 드리실 분 안 계십니까?